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모여라 외쳐라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공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국민들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저녁에 잘 보낼 것입니다. 국토 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사는 아침에 사전회의가 좀 길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1월 18일) 최고위원회의를 국민의힘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동행. 바로 순국선열 후보 경영 태극기 애국 열사에 대한 명령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중투쟁 139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 되신 지가 벌써 3년 10개월이 됩니다. 오늘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세 되는 생신날입니다. 정말 악랄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여성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뇌물죄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짓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6년 그 겨울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하셨던 그 마녀 사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킨 63명의 국회의원들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혹자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서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역사에 맡기자,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서 반문재인 투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의 핵심은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 이 불의를 그냥 듣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문재인 씨가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백개문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더더욱 친북, 종북, 친중
우사파들의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무죄 석방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진실의 재판에서 다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2월 달에 70세 막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과 설날, 곧 다가올 설날 이전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도 사면 문제라든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문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쇼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특히 좌파들은 그들의 진영 논리로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등 뒤에 칼꽂은 배신 역적들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홍준표라는 자가 또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합니다. 우리 외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과정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출당을 시킨 자가 홍준표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사면이 아니라 석방이라는 또 말장난을 합니다. 자유우파 국민이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왜 무죄 석방이라는 얘기를 3년 10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고 있고 그 대통령의 말 이름을 금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얄팍한 정치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선고도 있습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폐렴 3차 팬데믹 이후에 문재인 K방역은 실종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도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K방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보궐선거를 위해서 자영업자 600만 자영업자를 희생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아무리 중국 폐렴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수출을 빼고 나면은 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너지면서 가정사회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분들은 갈 곳을 잃어서 너무나 힘든데도 K방역을 카페를 펴니 무슨 무엇을 하느니 이런 정해지지 않은 룰을 가지고 장난들을 칩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또 청년의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러한 잘못된 사항을 종식시키는 수밖에 없다.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 입맛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의 전국 상황을 틈타서 북한 김정은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핵을 머리에 이고 핵의 공포에 살아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오늘 신년사에서도 아마 김정은 바라기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제발 문재인 좌파 친북 정권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속셈에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북한 핵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보고 혹은 문재인 씨 보고 이루 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멸감을 주는데도 그들은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반박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되면서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가에 대한 확실한 상황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서명대에서 서명해 주시는 분들,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우리의 동지들이 참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옆에서 뵈면서 당대표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제도 동지 한 분을 묵상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공화당이 이러한 가시밭길 고난을 왜 겪어야 되는가라는 참 아픔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단히 아픕니다. 그럴수록 동지들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도 문이 오고 추위에서도 고생해 주신 서명해 주신 동지들, 이런 시위해 주신 동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4일 날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하급식 법원에서 어떤 절차적 위법성 또는 실체적 위법성 이것을 하나도 바로잡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말살한 사법적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다 대법원의 또 널리 사법부에 대한 사법적 폭거에 과감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절차가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법적으로 재심 절차가 되었습니다. 적당한 상황이 되면 재심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확인받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입었던 여러 가지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형사재판에 관한 백서 같은 것을 우리가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됐고 그리고 어떤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이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서 역사의 자료로 남기는 동시에 다가올 재심 절차에 대비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간에 이제 사법부가 얼마나 촛불에 겁먹었고 좌편향된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신여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로 정치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은 정치 사기극이다. 어디 신문 쪼가리 가지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 절차가 없이 부풀리지만 민민재판은 그건 역사가 반드시 평가합니다. 단지 이 정권이 빨리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바뀌면 반드시 그건 분명된 역사의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재판했던 그 당시 의원들도 거의 뭐 공부하는 수준의 촛불혁명, 빨간 뒷바람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한 그분들도 나중에 역사에 이런 증명과 참여가 있는 시간이 빠른 시간을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뭐 계속 그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 1월 2주차 조금씩 뭐 소폭 등하락은 있습니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7.6%, 뭐 지난주에는 60% 훨씬 넘은 것도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을 이용해가지고 재난지원금 배분하고 이런 거를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민심 흐름에 연결하는 것들이 참 보이는 것 같고 혹시나 물론 뭐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구정 때 또 정치적인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차단하려고 또 갑자기 구정 전에 코로나 전수검사 숫자 늘려가지고 또 숫자 늘리지 않을까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마련해 줄 것을 저희 당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보니까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자산하고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되고 특히나 이 집값 급등 문제, 무주택 서민층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명 중에 한 4분은 집이 없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전세로 사는 분들인데 아주 심각한 일이고 이 통계를 보더라도 경실련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2020년까지 서울 25평 아파트 값이 약 8억 8천만 원 오른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는데 이 중
60%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상승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주택 정책입니까? 초등학생 그냥 청와대 갖춰놓고 기본만 해도 이거보다 낫겠대요. 무슨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자꾸 저 경제 정책을 주사파 이념 정책에 병합시켜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 소득 격차 양극화 문제, 집값 문제 이거 좀 심각한 정도로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뭐 집값이 오르면 뭐예요? 그 일반 중산층들 네? 대출해주는 DTI도 70%에서 50% 낮춰놓고 아마 팔리지도 않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 문제가 계속 악화되었는데 코로나 핑계로 마치 그 경제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매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그러니까 친노동, 반시장 이런 규제 악법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기존의 근로자와 청년의 일자리를 다 파괴해서 가계소득도 지금 거의 뭐 붕괴 수준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거의 뭐 폐업 수준 경영난으로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라니까 25%까지 왔다니까 이제 심각한 수준을 좀 넘었습니다. 이 주사파 정부의 경제 정책 결국은 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퇴진밖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1월 20일 날 미국의 신행정부가 뭐 우여곡절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대면 취임식을 하든 뭐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뭐 불확실할지 모릅니다. 연일 우리 저 한반도 관련 메시지는 싱크탱크라든지 주변 인사들 발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빨리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이라도 잘못된 그 외교안보 정책 축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김정은만 쳐다보고 중국 공산당만 쳐다보는 거 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도 노동장 8차 대회에서 김정은 독재자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전술핵을 이제 언급할 정도까지 와서 이미 500km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핵은 뭐 남한 공격용에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게임 체인저권을 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도 비핵화 이야기하지 않고 평화와 상생 무슨 민족경제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저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올해 빨리 1년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된다. 특히 그 중국 공산당한테 굴종적으로 체결한 산불 정책은 반드시 폐지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지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하고 팀을 이루어서 동맹회의 차원에서 흐트러진 틀이라도 조금 바로 잡는 것이 아닌가. 이 산불 정책은 밑도 끝도 없는 완전히 주권을 중국 공산당한테 갖다 준 겁니다. 가장 소중한 동맹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다 파괴했고 신뢰성도 없어지고 마치 병자호란 때 인조가 머리 찢는 3점도 구르고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정부 들어서 주사파 인사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맞지도 않아요. 경제는 안 보고 안 보는 경제들이 한반도에서 분리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대한민국 주사파 정부를 보는 눈이 아주 뭐 안 좋습니다. 청문회도 곧 할 텐데 그 대북 전당도 문제 가지고 거의 뭐 탈원전과 같은 그런 국내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정책을 미국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사파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 거의 협조를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그 한미일 협력구도를 보강해야지 북한의 전술핵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20, 30개 많게는 100개까지 핵무기도 대체하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무기 5,000톤을 갖고 있다고 육군부에서 보고했는데 미국의 정부부에서 지금 미국의 NSC 비밀 문서를 일찍 공개했어요. 원래 한 10년 있어야 공개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3년 전에 만든 거를 공개해버렸어요. 거기 보니까 미국의 그 가장 한반도에서 중요한 사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이 완전히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군의 안전보다도 그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와 산생, 민족 경제, 예? 또 남북 정상회담. 아주 잘못된 길로 계속 이 나라 이끌고 있어. 빨리 내려와야 되겠어요. 주사파 정권. 빨리 내려와가지고 망하기 전에 더 많이 망했습니다만 빨리 좀 걷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비핵화 사기고, 예? 이적적인 남북 군사 합의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왜곡부터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사법농단, 촛불 혁명 정권이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반역 정권의 수준에서 이 주사파 정부가 종말을 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이 나라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당국의 권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이제 정치의 계절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 과거의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과거의 인물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청년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조민이 지난 14일 의사국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을 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의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조민의 어머니에 대해서 입시 비리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때 이미 불법을 저질렀다, 허위 스펙을 기재하고 표창장을 위조했다 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이미 나왔습니다. 조민이 고려대를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들어갔습니까? 이분은 모든 게 다 위조고 모든 게 다 거짓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참 양심도 없게, 참 뻔뻔하게 우쿨렐레를 들고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붉은 손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해도 그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체주의 독재정권, 좌파 독재정권의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절대 다음번에는 토착 빨갱이들, 전체주의 독재 세력들이 집권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공화당도 물론이고 애국우파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투쟁해야 될 때입니다. 또 한 분,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부끄러움에 사무치게 했었던 공직자의 성윤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좌파의 성윤리의 실상을 보여줬던 박원순 씨의 핸드폰이 유가족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박원순 씨의 대표적인 범죄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입니다. 따라서 그 증거인 박원순 씨의 핸드폰은 검찰에 의해서 압수물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이유에선지 유가족에게 그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박원순 씨의 핸드폰은 유감스럽지만 본인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서
서울시가 요금을 내던 서울시의 공용 자산입니다. 이는 명백한 박원순 성폭행에 대한 은폐라고, 서울시의 조직적인 은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가 하면 로맨스고 우파가 하면 성범죄입니까? 법은 좌우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명의 이제 우파,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 속을 뒤집어 놨었던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세훈입니다.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그래서 이름도 잊어버릴 뻔했었던 오세훈이 다시 또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문재인에게 광화문에서 사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은 본인이 백의종군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경험 있는 시장, 5년 가까이를 시장을 했었던 사람이 본인이 나서서 해야 남은 임기 1년을 프로처럼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씨, 지금 서울시는 오세훈 씨가 서울시를 할 때보다도 더 험난합니다. 구청장 25명 중에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태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한 달도 못하고 또 의원직을, 시장직을 던지려고 하십니까? 본인이 먼저 백의종군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당의 직은, 그리고 당의 명을 받아서 나간 국회의원이 됐던 시의원은 나가는 즉시 모든 결정사항은 당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울시장직을 걷어차놓고서는 어떤 낯짝으로 다시 또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합니까? 이것은 그 분들을 뽑아주었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당신을 시장 선거에 나가게 해줬던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이 정말 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총재부터 시작해서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주식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해서 급격하게 주식이 뛰면 약간의 이런 타격에도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0월에 비교를 해서 1월 14일 기준으로 정기 예금의 잔액이 9조 7,399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잔액이 630조 9,858억이 됐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통장의 규모가 25,588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만. 그리고 잔액도 1조 6,602억 원이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 씨의 부동산 실패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전 세계가 대부분 주식시장이 뛰면 그거의 버퍼의 역할로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지도 가지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빚까지 져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적금까지 깨가면서 주식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식시장, 과열된 주식시장은
무너질 때 한 방에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 1년 남았습니다. 악몽 같았던 정권이 1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주식시장에서 한 발 빼는 기회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던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서명대 우리공화당 서명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중랑구 을팀이 이틀 동안 우림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을팀이 이틀 동안 양재역에서 양재역 남부터미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송파 을팀이 가든파이브 사거리 장지역 3번 출구에서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갑팀이 보덕 이마트 앞 길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로구팀이 구로역 1번 출구 NC백화점 앞, 목련회팀이 이수역 3번 출구에서, 성동구 풍물단 연합이 왕십리역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영등포구 갑팀과 나라봉 연합이 이틀 동안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추모팀이 이틀 동안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대문팀이 이틀 동안 연신내역 5번 출구, 불광역 8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부산 금곡동 하나로마트 앞, 사상구 신모라동 제1약국앞, 사상구 엄궁동 맥도날드 앞, 서구동구 남포동 롯데리아 앞, 서구동구 자갈치 농협 앞, 진구 부전시장 농협 앞, 진구 초어린이 대공원 앞, 연제구 부산일보 지하도 앞, 기장 일광역 앞에서 90회 동안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 병팀이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북구 을팀이 서구청 앞에서, 수성구팀이 동화백화점 내거리, 중구 남구팀이 3일 동안 서문시장 국민은행 앞, 신한은행 앞, 관월당 지하 만남의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서구 갑팀이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 군팀이 3일 동안 달성 다사읍 대실역 만남의 광장에서, 달성 구지면 우체국 앞에서 문양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 군팀과 서청대 기도회 팀이 이틀 동안 달성 청풍 도깨비 시장에서 화원읍 화원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 남동구 합동팀이 산곡 롯데마트 앞, 계양구팀이 계산역 6번 출구 앞, 부평구팀이 원적산 산곡 롯데마트, 서구팀이 검단 사거리역, 인천시장팀이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팀이 무등산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장팀이 이틀 동안 대전역 서광장,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 북구팀이 농소 중학교 맞은편, 중구팀이 경영농협 맞은편, 울주군팀이 언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갑에서, 상록수역 중앙역 선부광장에서,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 과천의왕팀이 인덕원역 4번 출구, 광명시팀이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남양주시팀이 덕소 우리은행 앞, 시흥시팀이 산미시장, 수원시팀이 이틀 동안 지동시장에서, 포천시 가평군팀이 소흘 하나로마트 근처, 평택시 을팀이 안중시장,
용인시 갑팀이 송담대역, 경기 북부팀이 의정부 중앙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팀이 이틀 동안 춘천 풍물시장 5일장 그리고 정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팀이 중앙시 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은 충남 도당팀이 3일 동안 태안 안면도 태안 서구시장 입구 당진 구터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영천시 청도군 영천팀이 영천시장에서, 구미시 갑팀이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진주시 을팀이 선악산 등산로 입구, 김해시 갑팀이 수로 왕롱암, 창원시 의창구팀이 소답시장,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팀이 이틀 동안 통영 용화사 입구, 거창 대동 로타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산 합포구 팀이 무합 자이 아파트 앞, 마산 회원구 팀이 마산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 도당팀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근처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인수 12,073명, 일반당원 2,402명, 책임당원 578명, 총 서명인수 12,073, 당원 2,980분이 새로운 당원으로 오셨습니다. 서명대를 한 주 동안 운영해 주신 많은 서명대 봉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번 주도 힘차게 뛰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국급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날 국회에서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말하기를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종식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풍놀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1월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바로 대선입니다. 이들이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정말 어떻게 대선까지 끌고 간다는 이런 기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이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K 방역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국민의 생명에 대한 정말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방송에서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정명절이. 가족들 간에 또 만남을 또 못하게 하려고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릴까, 그대로 유지를 할까,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장난밖에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2.5, 2단계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정말 고칠 수 있는 우리 빨리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들한테 안전한 백신을 보급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공짜를 바랍니까? 돈을 줘도 선별적 백신을 맞고 정말 좋은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들여와서 전 국민에게 공짜로다가 놔준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하죠. 오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또 A4 용지를 들고 나와서 써주는 대로 읽고 있을지 아니면 모니터 보고 또 발표를 할지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소통하게 해준다고 광화문에서 맨날 나와서 국민하고 막걸리 한잔 하자 이랬고 여태까지 소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통을 완전히 다 절단시켜놨습니다. 국민의 소통을 막고 가족 간의 만남을 막고 형제, 친지, 동문 모든 수단을 다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한테 유료든 무료든 안전한 백신을 국민에게 보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또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쳐놓은 장본인들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 또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자기네가 어떻게 또 한번 해보겠다고 여태까지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했다면 하루라도 잠을 못 이루고 걱정을 해봤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4년 동안 한 잠을 못 자고 정말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정통 보수 우파인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 살리는 이런 정당인 것을 깨달으시고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최장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재인 정권의 하소연 같은 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다들 많은 곳에서 예측을 했다시피 그들은 최악의 판결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정말 알고 맞아도 아프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지금 오늘 속보, 기자회견 뭐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까지 묶어서 얘기하긴 했지만 사면에 대한 생각은 없다.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기자회견이라 쓰고 변명 성토의 장이라고 읽는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이 속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자기 변명, 정권 변명 차원의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BBC가 물어보는 백신이 늦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부동산 대책 시장이 예상할 수는 없는 정도의 막대한 공급을 공급 대책을 설 연휴 전까지 발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또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절망을 금치 못하고 계실 텐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봄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아마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시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그리고 개미들이 주식시장 투자 욕구가 그렇게 오르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본가, 사업가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전적인 그 자본이 좀 어느 정도 줄었을 경우에 도박이나 이런 유흥을 끊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자신들의 미래, 그 다음에 직접적인 당장의 생계가 끊긴다고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도박에 투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 끊겼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더욱더 빨려 들어가는 절망의 늪의 패턴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과잉, 그리고 과잉 말해서 한숨이 나오는데 부동산 과잉 열기,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열기, 이런 것들 모두 다 희망이 끊어진 절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그렇게 헬조선 떠들더니 이제야 진짜 헬조선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건 일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아니 100년 후의 미래가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기울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갈지는 참 상당한 시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라는 보수라는 작자들이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법안 하나 제대로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뽑아주면 대한민국을 마치 구해줄 영웅인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웅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 바뀐다고 당장 대한민국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루고 사기에 불과합니다. 하나하나 밑바닥부터, 근본부터, 기조부터 다져나가야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바람 그리고 추운 기온에도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살리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익명 검사를 지방에서 중지했을 때 앞으로 확진자 수가 확 줄 거다라고 저희 예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고의로 일부러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조금 주니까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제 2.5단계를 또 약간 변형해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또다시 익명검사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국민통제를 했다가 풀어주고 숨통을 틔워줬다가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앞으로 계속 정권 연장의 도구로 쓸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상이 적중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쩌면 문재인에게 처음부터 백신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어제 대구시에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보셨습니까? 그 발표를 보고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다시 취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좌파 독재하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일명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재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너무나 심하고 또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스스로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경북 경주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지침과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아쉽게도 시행도 하기 전에 철회를 했습니다. 풍선 효과와 형평성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태클을 걸고 나와 철회했습니다. 풍선 효과를 이유로 들미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연말 해맞이 지역을 전부 폐쇄했을 때 갈 곳 잃은 사람들은 전부 마트와 백화점에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못 가게 해서 전부 놀이공원과 스키장으로 몰렸습니다. 서울역의 경우에는 커피숍 취식을 막으니까 탑승 대기자들이 전부
대기실에 모입니다. 그 많은 인파가 각자 알아서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대합실이든 가면 자연히 분산이 될 텐데 취식을 막으니까 전부 대합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급식소를 막으니 노숙자들은 전부 서울역으로 또 지하철 역사로 모입니다. 9시 이후 5인 이상 제한을 두니까 배달이 늘지만 배달업체의 횡포만 배로 늘어 자영업자들은 또 다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뻥 방역뿐만 아니라 정부의 뻥 정책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을 온갖 규제로 어거지로 잡으려고 하니까 온 지방이 강남 집값 뛰듯 널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것 다 풍선 효과 아닙니까?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도 헛웃음이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태 수십 년 동안 지자체, 지방분권, 수도이전 노래를 부르던 자들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눈만 뜨면 지방분권 강화를 외치더니 질본의 지침 내에서 절차에 맞고 지역 특성에 맞게 내린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여태 비난하던 과도한 중앙 권력이 그 권력을 휘둘러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풍선놀이를 하는 것도 현 정부이며 형평성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역 정책으로 풍선을 불고 있는 것 또한 현 정부입니다. 그 풍선이 진짜로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국민의 이 분노가 재난지원금 몇 푼으로 재워질지 계속 풍선을 불어 보십시오. 그렇게 대책 없이 부는 풍선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드릴 말씀은 또 저도 조국 딸 정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대한소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조국 딸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의료보험증을 찍고 차라리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분노합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께서도 분노하실 것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들 기억하십니까?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퇴학 처분을 즉시 받았습니다. 메달리스트인 정유라도 퇴학을 당했습니다. 앞서 이 정권에서 말하는 형평성이 장사 못하게 하는 형평성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이 이러한 상황에 악착같이 의사고시를 본 것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 나중에 조국과 정경심의 재심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조국의 의사고시 합격을 드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 애국파들은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에는 불공정과 불이익, 불법, 부패만 있고 또 그들에게 부역하는 권력자들에게는 아부와 눈치, 계산기 두드리는 잔대가리만 있을 뿐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는 지금의 이 사회 말로 바로 그들이 18번처럼 읊조리던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나란지 되묻고 싶습니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미래인 청년들이 애국의 움직임이 있기를, 그 움직임에 우리 공화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 월성 주민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들의 방사선 물질 유축 의혹으로 주민분들의 고초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사신 분께서 매년 흙, 물, 농축산물을 검사하는데 여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허위 보고로 죽여놓고 이번에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퍼뜨려서 지역민을 2번 죽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인근은 사적지와 해변이 있어서 관광객이 원래 많았는데 이제는 발길이 아예 끊겨서 방사능에 오염돼 죽기 전에 지역 경제가 망가져 죽게 생겼다고 하십니다. 전국 곳곳에서 죽겠다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소리가 곡소리로 그치지 않고 투쟁의 바람이 되어서 좌파 독재의 숨통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월성 주민분들, 정의로운 의사분들, 고통받는 자영업자, 일자리가 없는 청년분들 모두 이제는 눈물을 닦고 힘을 내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울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 행복 지수가 높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국민이 나라 걱정하지 않는 나라, 국민이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바로 태평성대의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을 때가 바로 태평성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 독재하에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태평성대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분 좋은 희망을 가지고 당원 여러분께서도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철 교육위원장. 많은 애국 국민들이 미국의 그 부정 선거에 관계된 지금 그 사태를 주목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보면 지금 미국 보수 국민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친중 종북 좌파로 이렇게 타락한 거는 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당선했는데, 결국 공화당 내에서도 배신자들이 생기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러한 그 기득권주의 때문에 결국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을 미국의 보수 국민들도 깨닫고 새로운 창당 얘기가 나옵니다. 창당 얘기.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 공화당이 창당이 됐죠.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탄핵 당하시면서 인터뷰할 때 이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국민이 살려주셔야만 내가 산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으는 새로운 이런 정당 정치에 대한 그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 창당이 되어서 이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초기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의용 그 사무총장 사건을 아실 겁니다. 제가 정의용 총장하고 매주 방송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정 대표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방송의 전문가고 최고의 아나운서고 또 법을 공부했지만 정당을 모르지 않느냐. 정당의 정치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조 대표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해나가면 우리 당이 산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도 많은 체교원들이 계시고 있지만 당을 경험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저는 뭐 알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정치의 전문가시고 3선언까지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무엇보다도 가장 잘하는 우리 조 대표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모실 만한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고 또 실력 있고 든든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조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공화당원은 절대 품위를 지키고 뭐 욕을 한다든지 쌍스럽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우리를 신뢰할 수도 없고 또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정말 중요한 때 우리가 다시금 조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또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분들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씨는 결국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나쁜 인간입니다. 문재인 씨는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가장 나쁜 인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권력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농단이라 불렸던 일에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그들이 말하는 국정농단은 거짓이고 그들의 주거노릇을 하는 대부분은 역사에 죄를 지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국정농단은 조작 업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또 사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이지만은 지금 형이 집행된 상황에서 사면을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은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안 된다는 말도 얘기했습니다.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뿐만이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이 건국 이래 직접 국민들한테 받은 서명대가 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듣는 국민의 공감은 대개문들의 공감이고 좌파, 그것도 일부 좌파들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씨는 정말 그 죄과를 어떻게 치를 건지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권력형 비리는 문재인의 목이고 그가 말한 국정농단의 막대한 피해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문재인 정권과 비겁한 문재인 씨한테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황상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부인 접촉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재심 청구의 주요 내용은 무죄 판결,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에 대한 재심 청구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재심 청구를 위한 당 차원의 준비 작업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첫째는 탄핵 백서를 조목조목 현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내고 형사 재판에 대한 백서 또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백서가 이 거짓 탄핵 불법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명한 재심 청구의 자료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무죄 판결과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에 대한 재심 청구에 돌입하겠습니다. 재심을 위한 당 차원의 준비 작업으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탄핵 백서를 조만간 완성시키고 형사재판, 대법원 판결까지 형사재판에 대한 백서도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단순하게 그들의 굴종하고 그들의 말에 쇼에, 정치적인 쇼에
넘어가는 정당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편에 있는 정당이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뒤집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정의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들의 조급함과 그들의 불안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악랄한 여성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똑같이 대갚아 주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 공화당 동지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로 우리 공화당의 재심 청구 작업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께서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당원 및 당규 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원 개정권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부본부장을 포함한 전략기획본부를 폐지하는 안건이요. 및 중앙당 사무처 국실 개편에 따른 개정권입니다. 당원 개정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시도당 내의 기능이 원활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당규 개정권입니다. 첫 번째 상설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건입니다. 상설위원회 개편에 따른 전면 개정으로 총칙 부분을 보완했으며 중복된 조문을 단순화했습니다. 기존의 75개 조문에서 42개 조문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차세대 여성위원회, SNS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여성투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영웅 박정희 대통령 알리기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 살리기 위원회와 새마을운동보건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입니다. 국방안보통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입니다.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대책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가족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스포츠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스포츠체육위원회에서 스포츠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언론대책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당규 개정권의 두 번째 안입니다. 지방조직 운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시도당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당의 조직위원장을 운영위원회에 추가하였습니다. 시도당 상설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삭제하였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 권한을 부여했고 특별기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지역 내 국회의원 선거 후 당의 위원장 선임이 어려울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방식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도당 내 의결 사항 중에서 중대 사안의 경우 최고위원 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끔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당의 정책전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정책자문위원을 선임하는 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도당 내에 임시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폐지하였습니다. 시도당 내 각종 위원회는 상설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당규 개정권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사무처 규정권입니다. 중앙당 사무처 업무 개편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대외협력실과 자료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홍보국은 홍보실과 전략기획실로 분리하였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업무를 전략기획실로 이관해서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사무처는 3국, 조직국, 법률행정국, 총무국과 3실, 대협력실, 홍보실, 전략기획실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각 국실의 기본적인 업무는 개정전과 동일합니다. 당원 규정입니다.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의 위원 자격을 삭제했습니다. 간사는 실무부서의 장이 맞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시도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시도당 윤리위원이 겸직합니다만 단 4명에 한한 걸로 배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처 당직자 인사 및 복무 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무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사무처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명칭을 제1, 2 사무부총장에서 사무부총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무처 인사위원회 선임은 기존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과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대표와 협의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보위원회, 마지막으로 공보위원회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홍보실, 전략기획실이 역할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당원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의 조직을 슬림화하는 겁니다.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지방조직도 그동안 없었던 SNS 위원회, 차세대 여성위원회, 또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전국 조직으로 개편을 합니다. 이 5개 조직은 5개 위원회는 시도당뿐만이 아니라 각 당협까지도 이 5개 조직이 다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전략기획본부는 폐지하고 전략기획실로 이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상설위원회 부분은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새로 신설할 것은 신설했습니다. 시도당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도당 의결이나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당은 당대표 산하의 대변인실, 비서실, 자료실을 제외하고 당 사무처, 중앙당 사무처에는 3실 3국으로 나누었습니다. 조직국, 법률행정국, 총무국, 대협력실, 홍보실, 전략기획실 3실 3국 체제로 했고, 중앙당 시도당 위원장 선임과 함께 시도당 사무처를 신설했고, 시도당 사무처 안에 시도당 사무처장단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 당원당규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원당규 개정 안건에 대한 최고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당원당규 개정안, 당규 개정안에 대한 안건 통과를 선언합니다. 당원당규 개정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새로운 조직법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나 공카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조직도도 함께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1차 7월 4일 제2기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6개월 동안 각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당협 구성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개 당협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기 시도당 위원장 인선을 지난 주 월요일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3기 시도당 위원장 인선에 문제가 인선의 원활한 시도당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바랍니다. 오늘 그 후속 대책으로 중앙당 당직자 1차 임명권을 발표하겠습니다. 중앙당 당직자 1차 임명권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는 것은 1차 중앙당직자고 2차, 3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중앙당직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고문단 입촉권입니다. 상근 상임고문에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 천만일 무죄 석방 본부 대표, 상임고문에 법률담당 문대탄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전 동아일보 기자, 제주 출신입니다. 허평한 대표는 경남 고성 출신이십니다. 행정부문에 신구범 전 제29대 31대 제주도지사십니다. 보훈 부분에 임덕기 대한민국 건국회 전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이시고 전 소방안전신문 편집인 겸 회장이십니다. 경북 예천 출신이십니다. 한미동맹 부분의 상임 고문의 박성구 육사 23기 출신이고 육군소장 한미연합사 작전본부장이십니다. 경제부분 상임 고문의 안상열 경남 함안 출신이시고 강원대학교 전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십니다. 기업부분의 정재규 경북 포항 출신의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시고 우리 공화당 자문위원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당에 공헌하신 분들로 박일호 경남 거제 출신의 전 우리공화당 초대 윤리위원장이십니다. 지순범 충남 당진 출신의 인천 구의 의원을 하셨고 우리공화당 자문위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상임고문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상임고문단의 어려운 국가를 위해서 참여하신 상임고문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위원회는 전국적인 시도당, 중앙당, 시도당, 전국 당협까지의 전국 조직입니다. 여성위원회는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총괄하는 분들이라서 각 세대별로 세 분을 선임을 하는데 오늘은 두 분만 우선 발표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전분 부산 출신의 우리공화당 부산시당 전 우리공화당 부산시당위원장,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이경희 경남 마산 출신의 현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50대 한 분은 수도권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도 공동위원장제를 하고 우선 강민수 우리공화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을 중앙당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차세대 여성위원회도 공동위원장제를 택했습니다. 차세대는 50세 이하, 50세 미만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차세대 여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경희 전 우리공화당 대변인 구미시각 조직위원장,
또 차세대 공동위원장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재동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샨정 LA 애국동포연합회 회장, 재동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케네스 전 현 워싱턴 애국동지회 회장 두 분을 재동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보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황중래 독립운동가 황상봉님의 친손녀이시고, 황상봉님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신 독립운동가 집안이십니다. 전 우리공화당 자문위원 부단장이십니다. 농어촌 축산위원회는 정재윤 전 우리공화당 경남도당 위원장, 천만일 무죄석방 본부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이원동 석경 선생을 모셨습니다. 전 대구 예대 겸임 교수시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종교위원회는 종교위원회별로 공동위원회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문선 전 경북도당 위원장, 현 베델교회 담임목사.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진성스님, 부산 출신이시고 우리 공화당의 핵심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불교대책 공동위원장의 선문스님, 강원도 강릉 출신, 진성스님은 부산 출신이십니다. 이상으로 중앙당직자 1차 임명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의 협의로 중앙당직자 1차 임명 안건을 통과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